새벽 5시 40분 창원 제2공장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반제품들이 멈춰선 채 천장의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야간 관리자는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고 수화기 너머로는 비정규직 명단이 넘어왔습니다. 그중 한 이름 강재현. 28살 청년은 새벽잠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작업복을 챙겨 입고 공장으로 달려갔죠. 손에 익은 동작으로 유압 밸브를 점검하고 센서 배선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15분 만에 라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재현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강남 본사 43층 회장실에서는 한수진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심 위로 빌딩의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죠. 56살 H&L 그룹의 여성 회장.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오늘 있을 이사회 개편안 자료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개 브로치를 재킷깃에 고정하며 거울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가의 잔주름 사이로 오래된 피로가 스며 있었죠.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브로치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자개가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오전 8시 본사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입 및 경력 공채 최종 면접 날이었거든요. 로비 한쪽에서는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현장 경험 없는 임원진 교체하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경비원들이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는 가운데 수지는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시선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노조원 중 한 명이 그녀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수진도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경비 아저씨 한 분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려는 순간 누군가 재빠르게 달려가 부축했죠.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하게 맞지 않는 옷이었고 구두도 낡아 보였습니다. 그는 경비 아저씨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의 물병을 건넸어요. 천천히 드세요.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손동작은 능숙했습니다. 수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죠. 청년의 옆모습이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목구비의 윤곽, 눈썹의 각도, 무언가 오래전 기억 속 누군가와 닮아 있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면접 시작 10분 전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지만 그 청년의 뒷모습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죠. 오래전 묻어둔 감정이 살며시 고개를 드는 듯 했습니다. 면접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지원자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재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작은 나침반 펜던트가 걸려 있었죠. 은빛 체인에 매달린 펜던트는 빛을 받으면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옆자리 지원자가 작은 소리로 투덜댔어요. 카드 지갑을 어디 뒀더라. 재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검은색 가죽 지갑이 보였죠. 그는 조용히 주워들고 HR 담당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분실물 센터에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자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재현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면접장 문이 열렸습니다. 재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디귿자형 테이블에 면접관 5명이 앉아 있었고 그중 정중앙에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재현과 마주쳤죠.
순간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강재현입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겸손함이 묻어났어요.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수진은 재현의 서류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학력란에는 야간대학교 산업공학과, 경력란에는 창원제이공장, 비정규직 3년 그리고 가족관계란 끝에 작게 적힌 글자. 아버지 이승호 고인.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이었죠. 이승호. 그 이름은 28년 전 그녀의 첫사랑이자 잊으려 애썼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었지만 손에 쥔 볼펜이 희미하게 떨렸어요. 면접관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재현 씨, 학력이 다소 비정통적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 학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죠. 시간이 더 걸렸지만 배움의 무게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주눅듦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사실이었죠. 한태섭 부회장 라인의 면접관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가난이 변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원자들과 출발선이 달랐다는 건 인정하시겠죠? 재현은 잠시 그 면접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난은 변수가 아니라 제 삶의 상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공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출발선이 다르다면 더 멀리 달려야 한다는 것도요. 면접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재현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다음 순서는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재현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그는 마커를 들고 창원제이공장의 라인 배치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공정에서 텍트타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번 라인과 5번 라인 사이 병목 현상이 심각하죠. 그는 숫자와 화살표를 빠르게 그려 넣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이 구간에 작업자 1명을 이동 배치하고 컨베이어 속도를 9% 조정하면 전체 처리량이 15% 증가합니다. 실측 데이터는 지난 3개월간 제가 직접 기록한 겁니다.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손때 묻은 노트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수지는 숨을 멈춘 듯 그를 지켜봤습니다. 재현의 설명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3년간 바닥에서 몸으로 익힌 데이터였죠.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 인상적이네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재현이 고개를 돌리며 셔츠 깃이 살짝 벌어졌고 목에 걸린 나침반 펜던트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 디자인, 그 모양. 28년 전 그녀가 이승호에게 선물했던 펜던트와 똑같았습니다. 나침반 문양, 은빛 테두리, 심지어 체인의 굵기까지 일치했죠. 수지는 가슴 위의 자개 브로치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름, 얼굴, 펜던트, 모든 게 과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우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면접이 끝나갈 무렵 재현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 성함은 이승호입니다. 뵙지 못했지만 항상 자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지만 눈가에는 희미한 그리움이 어려 있었죠.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여 눈물이 보이지 않게 했어요. 면접관들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했고
재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면접장 문이 닫히자 수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유리 탁자 위에 놓인 자개 브로치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자개의 무늬가 일렁이는 것처럼 보였죠. 수지는 그 브로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28년 전 그녀가 선택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젊은 날의 사랑, 숨겨야 했던 임신,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별. 모든 것이 지금 이 방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수지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한쪽으로 밀어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죠. 창밖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수진의 마음속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색이 바랜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수진과 이승호가 공장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승호는 작업복 차림이었고 수진은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어요. 수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승호야.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는 떨렸죠. 28년 전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집안은 달랐어요. H&L 그룹의 반개 핏줄이었던 그녀에게 공장 노동자와의 연애는 용납될 수 없었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수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시골 별장에 격리시켰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출산 후 아기는 곧바로 어딘가로 사라졌고 수지는 병원 침대에서 울음도 제대로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이승호는 공장 폭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수지는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죠.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수지는 재빨리 사진을 서랍에 넣고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면접 결과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지만 비서는 수진의 눈가가 붉어진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오전 10시로 잡으세요. 그날 저녁 수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43층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현의 면접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아버지 이승호 고인. 그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잉크가 번진 흔적,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필압. 재현이 직접 쓴 글씨였죠.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윤말순. 28년 전 그녀가 아이를 낳았던 산부인과의 간호사였어요. 수지는 몇 번이나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취소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만약 재현이 정말 그 아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년간 버려둔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 시각 재현은 좁은 원룸에서 고모 박영숙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62살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그녀는 재현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면접 어땠어? 잘 봤니?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고모. 최선을 다했어요. 영숙은 재현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너 긴장했구나.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재현은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괜찮아요. 결과가 어떻든 저는 고모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숙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28년 전을 떠올렸어요. 보육원에 들어온 갓난아기. 출생신고서에는 아버지 이름만 이승호라고 적혀 있었고 어머니 이름란은 비어 있었죠. 보육원 원장은 불법 입양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아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렸어요. 한밤중에 아기를 품에 안고 보육원을 빠져나왔죠. 그날부터 영숙은 자신의 조카라고 거짓말하며 재현을 키웠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니었지만 영숙에게 재현은 친아들이나 다름없었어요. 고모, 왜 그래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는 재현의 목에 걸린 나침반 펜던트를 바라봤습니다. 그 펜던트는 재현이 20살이 되던 해 영숙이 선물한 것이었죠. 사실 그 펜던트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28년 전 보육원에 들어온 아기의 옷 속에서 발견된 쪽지. 거기에는 나침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너의 길을 찾기리라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영숙은 그 쪽지를 보관하다가 재현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같은 디자인의 펜던트를 주문 제작해서 선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 로비는 또다시 분주했습니다. 경제지 기자 오지훈이 로비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의 화면에는 HNL 최종 면접 후보 명단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떠 있었죠. 오지훈은 재벌가 스캔들을 추적하는 걸로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어요. 근거 없는 루머는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오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회장 한태섭의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기자님,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오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장소를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그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태섭은 수진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죠. 오지훈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 거라고요. 오후 3시 오지훈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한태섭의 측근을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번 면접에서 특정 후보에게 특혜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면접장에 들어갔고 그 후보의 서류를 유심히 봤죠. 오지훈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측근은 웃었어요. 면접장 CCTV 타임스탬프, 회장의 표정 변화, 그리고 그 후보의 배경. 전부 여기 있습니다. 오지훈은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기사화하지 않습니다. 측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가에는 비웃음이 어려 있었죠. 오지훈이 자리를 떠난 뒤 측근은 휴대폰을 꺼내 한태섭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씨앗 심었습니다. 한편 수진은 HR 본부장 정미주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정미주는 44살 공정한 인사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어요. 그녀는 수진 앞에 앉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면접 결과 보고 드립니다. 블라인드 평가 결과 강재현 지원자가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실무 역량과 현장 이해도에서 압도적이었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면접관들의 의견은요? 정미주는 화면을 넘기며 답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다만 정미주가 말을 멈추자 수진이 물었습니다. 다만 뭡니까? 정미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면접장에서 강재현 지원자를 유심히 보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특혜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의 감정이 이렇게 빨리 소문으로 번질 줄은 몰랐죠. 사실을 공개하세요. 블라인드 평가였고 점수는 투명하게 집계됐다고요. 정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회장님 측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뽑은 인재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정미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윤말순에게 전화를 걸기로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수진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말순 선생님, 저 한수진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죠. 수진 씨? 윤말순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뵐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내일 오전 11시에 옛날 병원 근처 다방으로 오세요. 기억하시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죠. 수지는 자개 브로치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수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승호야, 내가 남긴 아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아픔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11시, 수지는 오래된 다방 앞에 섰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곳이었어요. 간판은 색이 발해 있었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죠. 하지만 입구의 풍경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커피 향과 함께 오래된 목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구석자리에 윤말순이 앉아 있었어요. 79살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수진 씨, 윤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잡았어요. 말순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았습니까? 수지는 가방에서 재현의 면접 서류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말순은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아버지란의 이승호.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생년월일이 맞아떨어집니다. 선생님, 그때 제 아이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말순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28년 전 그녀는 산부인과 간호사였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낳던 날 밤 병원은 조용했어요.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수진의 가족들은 아기를 곧바로 데려갔죠. 말순은 그때 신생아 선발 도장을 몰래 떠두었습니다. 혹시라도 훗날 필요할까 봐요.
보육원으로 보냈습니다. 정확히는 성북구에 있는 사랑이 집 보육원이었죠.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그 도장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뒤졌어요. 오래된 지갑 속에서 낡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카드에는 작은 손바닥과 발바닥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날짜는 28년 전 3월 15일. 재현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지는 그 카드를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이게 내 아이의 흔적이군요. 말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 씨, 그때 당신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비겁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죠.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한참 동안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수진은 다방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카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명확했죠. 성북구 사랑이 집 보육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수지는 기사에게 주소를 불러주었고 차는 북쪽으로 향했어요. 보육원은 오래된 2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작은 운동장. 수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수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28년 전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3월 15일에 입소한 남자아이요. 사무실 직원은 수진의 명함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H&L 그룹 회장.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서고로 들어가 오래된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풀풀 날렸죠. 10분쯤 지나서 직원이 낡은 파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수지는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파일 속에는 간단한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입소일 3월 15일. 이름 미상. 아버지 이승호. 어머니 미상.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메모. 불법 입양 시도 있었음. 박영숙 직원이 아이와 함께 퇴사.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박영숙. 재현이 고모라고 부르는 그 사람. 박영숙이라는 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퇴사한 지 오래되어서 기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지는 보육원을 나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재현을 키운 박영숙은 보육원 직원이었고 불법 입양을 막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재현이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HR 본부 정미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본부장님, 강재현 지원자의 보호자 연락처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정미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10분 뒤 수진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박영숙의 연락처였어요. 수진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숨을 고르고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6번째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어요. 박영숙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H&L 그룹 회장 한수진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강재현. 그 아이에 대해서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수지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발 한 번만 시간을 내주세요.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한강공원 잠실대교 밑으로 오세요. 사람 없는 곳으로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28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이승호와 처음 만난 날, 공장 뒤편에서 나눈 첫 키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출산 후 빈 병실에서 흘린 눈물.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수지는 베개를 끌어안고 작게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수지는 한강공원 잠실대교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어요. 멀리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이었죠. 영숙은 수진 앞에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짐작은 갑니다. 하지만 재현이를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있었어요. 수지는 영숙 옆에 앉았습니다. 건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알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이가 맞습니까? 영숙은 한강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맞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28년 전 보육원에 들어온 아기. 아버지 이름 이승우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아이가 불법 입양 루트로 넘어가는 걸 막았습니다. 한밤중에 아이를 안고 도망쳤어요. 그때부터 제가 키웠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은 수진을 돌아봤어요.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했을 뿐입니다. 재현이는 저에게 아들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니지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어머니시죠? 영숙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나침반 펜던트가 들어 있었어요. 이승호에게 선물했던 원본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펜던트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승호에게 준 겁니다. 재현이 목에 걸고 있는 것과 같은 디자인이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아이와 함께 나올 때 옷 속에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나침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너의 길을 찾기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간직했다가 재현이가 20살이 되던 해에 같은 디자인의 펜던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수지는 펜던트를 꼭 쥐었어요. 그럼 정말 재현이가 제 아이가 맞군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어요.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재현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현이가 평범하게 살길 바랍니다.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그 아이의 인생이 흔들릴 겁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멀리서라도요. 영숙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현이를 위해서라도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아이를 지켜주셔서요. 영숙도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이는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수지는 공원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사에게 본사로 가라고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강공원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재현은 자신의 아들이었고 28년간 박영숙의 사랑으로 자라났죠.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재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잘 자라줘서. 본사로 돌아온 수지는 복도에서 정미주와 마주쳤습니다. 정미주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급하게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수진의 집무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자마자 정미주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경제지 쪽에서 기사 예고가 나왔습니다. 회장님의 사생아 특혜 채용 의혹이라는 제목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흘렸습니까? 정미주는 화면을 넘기며 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부회장님 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장 CCTV 타임스탬프와 회장님의 표정 변화를 분석한 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기사 초안을 읽었어요. 글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이었죠. 왜 회장이 직접 면접장에 들어갔나? 특정 지원자의 서류를 유심히 본 이유는 무엇인가? 블라인드 채용이라지만 과연 공정했나? 수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사 송출 전에 막을 수 있습니까? 정미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편집국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나갈 겁니다. 수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죠. 준비하세요. 공식 입장문이 필요합니다. 블라인드 평가 기록, 면접관 전원의 평가서, 점수 집계 과정,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정미주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소문은 남을 겁니다. 강재현 지원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긴다면 더 큰 의혹만 남을 뿐이에요. 공정하게 뽑았다면 떳떳하게 밝히는 게 맞습니다. 정미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휴대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HNL 신입 채용 의혹, 회장 개입 정황 포착. 기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속보 형태였지만 댓글은 이미 달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재벌은 다르네. 공정 채용은 말뿐. 누군가 줄 됐겠지. 재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숙이 방에서 나와 재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무슨 일이니?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모. 하지만 영숙은 재현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죠. 기사 봤구나. 재현은 고개를 들었어요. 고모도 아세요? 영숙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더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실력으로 붙은 거야. 재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났어요. 제가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숙은 재현의 손을 잡았어요. 포기? 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때문에 회사가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영숙은 한참 재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재현아,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니란다. 다음 날 아침 본사 로비는 기자들로 붐볐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리포터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재현은 본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눈길이 그에게로 쏠렸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의 지원자 아닙니까?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HR 사무실에 도착하자 정미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재현 씨, 앉으세요. 재현은 의자에 앉았고 정미주는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최종 합격자 명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재현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저 사퇴하겠습니다. 정미주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사퇴요? 왜입니까? 재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문 때문입니다. 제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 누가 되기 싫어요. 그리고 다른 지원자분들께도 미안합니다. 정미주는 한참 재현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강재현 씨, 당신은 실력으로 합격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였고 만장일치였어요. 소문에 흔들려 포기하는 건 오히려 불공정한 겁니다. 재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저를 유심히 보셨다는 기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평가와는 무관합니다. 회장님은 모든 지원자를 주의 깊게 보셨어요. 당신만 특별히 본 게 아닙니다. 재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미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공식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오후 2시 본사 대강당에는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수진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수진은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H&L그룹 회장 한수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제기된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수진은 준비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번 채용은 완전 블라인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름, 학력, 출신 배경은 모두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면접관들은 오직 답변 내용과 실무 역량만으로 평가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면접 평가표가 나타났어요. 재현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95점이었고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면접장에 직접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진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는 매년 최종 면접에 참관합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직접 보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특정 지원자를 유심히 보셨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올라왔어요.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계속 숨길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강재현 지원자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빨라졌죠.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지원자의 답변이 인상 깊었고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영인으로서 그런 인재를 주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또 질문을 쏟아냈지만 수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공정한 채용을 지킬 것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언제든 조사하십시오. 저희는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진은 단상에서 내려왔고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수진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물 한 잔을 건넸고 수진은 그걸 단숨에 마셨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재현 씨. 재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회견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여전히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수진은 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망치려고요? 재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수진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책임이라면 끝까지 해내는 게 책임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는 건 비겁함입니다. 재현은 입술을 깨물었죠. 수진은 돌아서서 재현을 마주봤습니다. 당신은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스스로 부정하지 마세요. 재현은 한참 수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재현은 인사하고 방을 나갔고 수진은 다시 창가에 섰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빌딩의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나 있었죠. 수진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현과 마주보며 말을 나눴지만 진실은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라는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켜야 했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재현에게도 세상에게도. 수진은 자개 브로치를 만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한태섭은 자신의 서재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오후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수진의 단호한 표정, 기자들의 질문, 그리고 공개된 평가 자료들. 한태섭은 마우스를 3개 클릭하며 혀를 찼습니다. 제법이군.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야. 그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계속 파세요. 그 강재현이라는 애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보라고요. 뭔가 나올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태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키려는 게 뭔지 곧 알게 될 거야.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본사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의혹 제기 글들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사회 개편안을 밀어붙였고 현장 경험이 있는 임원 영입을 공식화했죠. 한태섭은 이사회에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과반수 이사들은 수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의 비서실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고 갈색 봉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택배입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통과했는데 발신인이 없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죠.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수진과 이승호가 공장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수진이 서랍 속에 숨겨둔 사진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 아이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수지는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택배가 언제 도착했습니까? 비서가 확인하고 답했어요. 오전 10시쯤입니다. 로비 경비실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서를 내보냈죠. 혼자 남은 수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승호의 미소, 자신의 행복한 표정, 모든 게 28년 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제 누군가 이 비밀을 무기로 삼으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정미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본부장님, 지금 당장 올라와 주세요. 10분 뒤 정미주가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사진과 쪽지를 건넸죠. 정미주는 그것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협박입니다. 누군가 제 과거를 알고 있어요. 정미주는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강재현 씨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정미주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회장님 쪽에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을 몰아내기 위한 수순이에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재현이를 이용하게 둘 수는 없어요. 정미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공개하실 겁니까? 진실을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가슴속이 복잡했습니다. 공개하면 재현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숨기면 계속 협박당할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겠죠. 그날 저녁 재현은 창원 제2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최종 합격 후에도 그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식 입사 전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실무를 익히고 싶다고 했죠. 야간 교대조 직원들이 재현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재현아, 합격 축하한다. 이제 우리 상사가 되는 거 아니야? 재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배울 게 많습니다. 작업이 시작되고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케미컬 냉각 라인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된 거였죠.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갔고 재현도 뛰어갔습니다. 냉각수 파이프에서 증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압력계 바늘이 위험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장 반장이 소리쳤어요. 대피해. 폭발할 수 있어. 하지만 재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호복을 입고 파이프 쪽으로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밸브 시퀀스만 역순으로 닫으면 압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위험해. 돌아와. 하지만 재현은 이미 밸브 앞에 서 있었죠. 그는 장갑 낀 손으로 첫 번째 밸브를 돌렸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밸브, 세 번째 밸브. 재현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3년간 현장에서 익힌 감각이었죠. 압력계 바늘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증기 분출이 약해졌고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재현은 마지막 밸브를 잠그고 뒤로 물러났어요. 숨이 가빴고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반장이 재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다, 재현아. 큰일 날 뻔했어.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다들 괜찮으세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은 곧바로 본사에 보고됐습니다. 수지는 긴급 영상회의를 소집했고 공장장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재현 지원자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화면 속 공장장을 바라봤습니다.
부상자는 없습니까? 공장장이 답했어요. 경미한 화상을 입은 직원 2명이 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재현 씨는 어떻습니까? 공장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멀쩡합니다. 지금도 현장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지는 화면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정미주가 옆에서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저 한수진입니다. 재현이, 괜찮습니까? 영숙의 목소리가 놀란 듯 떨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수지는 공장 사고 이야기를 간단히 전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아이가 또 무리했군요. 항상 그래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이 잘 키우셨습니다. 영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회장님, 조심하세요. 누군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이 답했어요. 며칠 전부터 집 근처에서 낯선 차가 서성거립니다. 사진도 찍는 것 같아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태섭이었죠. 그는 영숙까지 미행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혹시 위협을 느끼시면 즉시 연락 주세요. 제가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보다 재현이를 지켜주세요.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은 여전히 캄캄했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태섭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설 탐정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파일 하나를 건넸어요. 부회장님 찾았습니다. 박영숙이라는 여자, 28년 전 사랑이 집 보육원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재현을 불법으로 데려간 기록이 있어요. 한태섭은 파일을 펼치며 웃었습니다. 불법 입양이라 흥미롭군요. 탐정이 계속 말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보육원에 입소한 아기의 아버지 이름이 이승호라는 겁니다. 한태섭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승호?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탐정이 다른 서리를 꺼냈어요. 28년 전 공장 폭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당시 한수진 회장과 연인 관계였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한태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강재현이 수진에.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생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DNA 검사만 하면 확실해질 겁니다. 한태섭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드디어 잡았어. 이제 수진을 끌어내릴 카드가 생겼군. 탐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태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천천히 조여야죠. 급하게 움직이면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먼저 언론에 슬쩍 흘리세요. 의혹 정도로요.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태섭은 혼자 남아 서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수진과 이승호가 웃고 있었어요. 한태섭은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숨기려던 과거가 이제 내 목을 조를 거야. 회장 자리, 이제 내 차례다. 그는 서리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날 오후 재현은 공장을 나와 본사로 향했습니다.
정식 입사 오리엔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보던 재현은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H&L 회장 과거 연애사 재조명, 숨겨진 아이 존재 가능성. 기사는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암시는 충분했습니다. 재현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본사에 도착한 재현은 HR 사무실로 갔습니다. 정미주가 그를 맞이했어요. 강재현 씨, 어제 공장 사고 잘 대응했다고 들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미주는 재현을 의자에 앉게 하고 말했어요. 오늘부터 정식 입사 교육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재현은 정미주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최근 언론에서 회장님과 당신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 압박을 느끼거나 위협을 받으면 즉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테니까요. 정미주는 재현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죠. 정미주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재현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요? 평범합니다. 정미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재현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수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멈춰섰고 재현도 멈춰섰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공장 사고 잘 대응했다고 들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진은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현장은 위험합니다. 재현은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도 조심하세요. 요즘 소문이. 수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잠시 침묵했죠. 수진은 재현의 목에 걸린 나침반 펜던트를 봤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재현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진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재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말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사흘 뒤 주요 경제지 조간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H&L 한수진 회장, 28년 전 은밀한 출산 정황 포착. 기사는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정황을 나열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승호라는 노동자와의 연애, 갑작스러운 직거, 그리고 보육원 기록.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강재현 신입사원과의 연관성 의혹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수지는 새벽 5시에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기사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활자로 보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정미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본부장님, 기사 보셨죠? 정미주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1시간 뒤 수진의 집무실에는 긴급 대책회의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법무팀장, 홍보팀장, 정미주, 그리고 수진의 측근 이사 2명.
법무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법적으로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송을 걸면 오히려 사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홍보팀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공식 입장문을 내는 게 어떻습니까? 사생활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방식으로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강재현 씨는 절대 언급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이 싸움에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정미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강재현 씨는 아직 이 기사를 모를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아침 햇살이 빌딩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을 잡아주세요. 정미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했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 나간 뒤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승호와 함께 찍은 사진. 이제 이 사진도 곧 세상에 공개될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재현은 작은 원룸에서 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일면 기사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의 이름이 기사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강재현 신입사원, 보육원 출신, 아버지 이름 이승호. 모든 정보가 그대로 실려 있었죠. 재현은 신문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나와 재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재현아, 괜찮니? 재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고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제 이름이 신문에 나오죠? 영숙은 재현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재현아. 고모가 지켜주지 못했네. 재현은 영숙의 품에서 떨렸어요. 저 때문에 회장님이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포기했어야 했는데. 영숙은 재현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현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포기할 이유도 없고 당당하게 있어. 재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고모,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하겠어요? 회장님의 사생활하고 줄대서 들어왔다고. 영숙은 재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오후 3시 재현은 본사로 향했습니다. 정미주에게서 수진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그 강재현이래. 진짜 회장님 아들일까?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43층에 도착해 수진의 집무실 앞에 섰을 때 재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현을 돌아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앉으세요. 재현은 소파에 앉았고 수진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신문 봤죠?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수진은 손을 들어 재현의 말을 막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제 과거가 만든 일이에요. 재현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수진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수진은 눈을 뜨고 재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현 씨, 28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승호라는 이름의 공장 노동자였어요.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사랑했지만 제 집안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만났죠. 그러던 중 임신을 했고 가족들은 저를 격리시켰습니다. 아기를 낳았지만 곧바로 어딘가로 보내졌어요. 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현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수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아기의 아버지 이름은 이승호였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은 28년 전 3월 15일이었죠. 재현은 자신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현 씨, 당신이 제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 어머니는 박영숙입니다. 고모가 저를 키웠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숙 선생님은 당신을 불법 입양해서 구해주셨어요. 그분이 진짜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그저 낳기만 한 사람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서졌습니다. 재현은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평생 자신을 키워준 영숙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눈앞의 회장이 생물학적 어머니일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확실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수지는 가방에서 낡은 카드를 꺼냈어요. 신생아 손발 도장이 찍힌 카드였습니다. 이건 당신이 태어났을 때의 기록입니다. 산부인과 간호사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재현은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손바닥 도장, 발바닥 도장. 자신의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확실해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요. 재현은 카드를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무슨 자격으로 말하겠어요? 28년간 버려둔 사람이. 당신을 키운 건 영숙 선생님이에요. 저는 비겁했고 약했습니다. 재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이제는요? 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숨길 수 없게 됐어요. 누군가 이 비밀을 캐내서 무기로 쓰려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를 위해서라니. 지금까지 제가 필요했던 적도 없으면서요. 말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지는 재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재현은 뒤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어요. 손잡이를 잡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재현이 문을 닫고 나가자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물을 흘렸어요. 28년 만에 아들을 만났지만 그는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수지는 자개 브로치를 쥐고 작게 울었습니다. 승호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그날 저녁 한태섭은 기자 오지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이었어요. 한태섭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기사 잘 나왔더군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입니다. 오지훈은 와인을 마시지 않고 한태섭을 바라봤어요. 부회장님, 선을 넘으시는 겁니까? 한태섭은 웃었습니다. 선이요? 저는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수진이 사생아를 특혜로 채용했다는 사실을요. 오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저는 쓰지 않습니다. 의혹만으로는 부족해요. 한태섭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보육원 기록, 산부인과 간호사 증언, 그리고 이승호와 수진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들. 오지우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서류들은 구체적이었어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없었죠. 오지우는 봉투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가 필요해요. 한태섭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DNA 검사를 하란 말입니까? 오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사화할 수 없습니다. 한태섭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실망이네요. 특종을 놓치는 겁니다. 오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답했어요. 특종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한태섭은 혼자 남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DNA 검사를 준비하세요. 강재영과 한수진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물었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한태섭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방법은 많죠. 머리카락, 물컵, 뭐든지요. 한편 재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현은 식탁에 앉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이 문을 두드렸어요. 재현아, 밥 먹자.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저 배 안 고파요. 영숙은 한숨을 쉬며 문 앞에 섰습니다. 재현아, 고모가 들어가도 되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재현이 답했어요. 들어오세요. 영숙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침대에 앉아 나침반 펜던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영숙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만나고 왔니?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 제가 회장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대요.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숙은 재현의 손을 잡았어요. 알고 있어. 재현은 놀라서 영숙을 봤습니다. 고모도 알고 있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회장님을 만났어. 모든 걸 들었지. 재현은 영숙의 손을 놓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영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고모는 내가 평범하게 살길 바랐어.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어.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모, 저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고모 덕분에요. 영숙은 재현을 안았습니다. 재현아, 고모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게 서운하니? 재현은 영숙의 품에서 울었어요. 아니에요, 고모. 고모는 제 진짜 어머니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잖아요. 영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재현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방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영숙의 어깨에서 얼굴을 들고 말했어요. 고모,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은 재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 고모는 항상 내 편이야. 일주일 뒤 H&L그룹 재단에서 주관하는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열리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기자들은 수진의 입에서 나올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무대 뒤에서 원고를 들여다봤어요. 비서가 준비한 원고는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 원고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죠. 정미주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곧 입장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정미주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로 조명이 켜졌고 사회자가 수진을 소개했어요. H&L그룹 회장 한수진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수진은 단상에 올라섰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임직원들, 그리고 기자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28년 전 저는 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지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미주는 무대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저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아이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했고 약했습니다. 객석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저게 무슨 소리야라고 중얼거렸고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났다는 것을요. 한 분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요. 수지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그 아이와 세상에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수지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객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수도 야유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지금부터 더욱 공정하게,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성과와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것이며 누구도 특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과거를 속죄하는 방법입니다. 수지는 단상에서 내려왔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갔어요. 무대 뒤 대기실에서 수지는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정미주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숨길 게 없으니까요. 정미주는 수진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그날 저녁 수진의 사과는 모든 뉴스의 톱으로 다뤄졌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떤 이들은 수진의 솔직함을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회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뜨겁게 달아올랐죠. 하지만 수진은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H&L그룹은 긴급 공지를 냈습니다. 최종 합격자들에 대한 완전 블라인드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지원자의 이름과 배경을 가린 채 오직 면접 답변과 케이스 스터디 결과만으로 순위를 매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 패널을 포함해서 진행되며 전 과정이 라이브로 중계될 예정이었죠. 재현은 그 공지를 보고 정미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정미주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회장님의 결정입니다. 모든 의혹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죠. 강재현 씨, 당신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재현은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이틀 뒤 본사 대강당에서 블라인드 재평가가 시작됐습니다. 객석에는 임직원들과 기자들이 가득 찼고 카메라 여러 대가 무대를 비추고 있었어요. 외부 전문가 5명이 심사위원으로 앉았고 HR팀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모든 지원자는 알파벳 코드로만 불렸죠. 재현은 지원자 D였습니다. 첫 번째 평가는 이전 면접 영상 리뷰였습니다. 모든 지원자의 답변이 순서대로 재생됐고 심사위원들은 내용만 듣고 점수를 매겼어요. 이름도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소리와 답변 내용만 있었죠. 재현의 답변이 나왔을 때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난은 변수가 아니라 제 삶의 상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공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메모를 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답변이 끝난 뒤 두 번째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였죠. 각 지원자에게 같은 문제가 주어졌고 제한 시간 안에 화이트보드에 답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공장 생산성 20% 향상 방안이었어요. 재현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들고 공장 배치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빨랐고 숫자들이 정확하게 적혀 나갔습니다. 텍트타임 분석, 병목 구간 파악, 작업자 재배치 방안. 3년간 현장에서 익힌 경험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심사위원들은 재현의 답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모든 평가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은 별도의 방으로 들어가 점수를 집계했습니다. 객석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30분 뒤 심사위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지원자 D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원자 D는 면접 답변에서 95점, 케이스 스터디에서 98점을 받았습니다.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원자 D는 누구입니까? 정미주가 무대로 나와 답했어요. 강재현 씨입니다. 객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블라인드 상태에서 평가했습니다. 이름도 배경도 몰랐습니다. 오직 답변 내용과 실무 능력만으로 평가했고 강재현 씨가 가장 우수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다시 나왔고 이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가가 끝나고 재현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어요. 재현 씨.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실력으로 증명했어요.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진은 재현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재현 씨, 제가 무대에서 한 말 들었죠?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현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회장님께서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다는 것. 수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고 복도에는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한태섭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의 블라인드 평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강재현의 압도적인 승리, 객석의 박수, 그리고 수진의 당당한 모습. 한태섭은 마우스를 내던지며 욕설을 뱉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나? 그는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주총회 준비 어떻게 됐나? 비서가 답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의결안도 준비했습니다. 한태섭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좋아. 수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주주들은 숫자만 본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숫자가 있어. 한태섭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 자료였어요. 매출은 정체되어 있었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수진의 구조 조정안이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한태섭은 이 자료를 무기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도 경영 실적이 나쁘면 소용없어. 이번 주주총회에서 끝장을 볼 거야. 한편 재현은 영숙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재현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며 말했어요. 오늘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럽더라. 재현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고모 덕분이에요. 영숙은 재현의 손을 잡았어요. 재현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회장님과의 관계 말이야. 재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고모. 회장님은 저를 낳으신 분이지만 제 어머니는 고모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재현아. 재현은 영숙을 안았어요. 고모, 저는 항상 고모 아들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영숙은 재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럼 잘하고 있어.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수지는 집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승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쓴 편지였어요. 수지는 28년 만에 그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승호야, 우리 아이 잘 자랐어. 정말 잘 자랐어. 주주총회 당일 아침 본사 대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주들이 속속 자리를 채웠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한태섭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오늘 수진을 끌어내릴 수 있는 완벽한 카드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무대 뒤 대기실에서 정미주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부회장님 측에서 경영 실적 부진을 집중 공격할 겁니다. 대비하셨습니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했어요.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정미주는 수진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의제를 낭독했고 경영 실적 보고가 이어졌어요. 한태섭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한태섭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최근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회장님의 구조조정안이 실패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태섭은 계속 공격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채용 스캔들로 회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주가도 10% 이상 하락했죠. 이런 상황에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습니까?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한태섭의 측근 주주들이었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수지는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바꿨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숫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화면에 창원 제2공장의 영상이 떴습니다. 최근 개선된 생산 라인이었어요. 수진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8일 전 창원 제2공장에서 심각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케미컬 냉각 라인 폭발 위기였죠. 하지만 한 명의 현장 직원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막았습니다. 영상에는 재현이 밸브를 잠그는 장면이 나왔어요. 주주들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했어요. 이 직원은 우리 회사 신입사원입니다. 3년간 비정규직으로 현장을 지켰고 야간 대학을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했죠. 화면이 바뀌며 재현의 개선안이 나타났습니다. 택트타임 재설계, 병목 구간 해소, 작업자 재배치 방안. 이 방안을 실행한 결과 창원 제2공장의 생산성은 15% 증가했습니다. 불량률은 8% 감소했고요. 주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지는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그리고 이 방안을 다른 공장에도 확대 적용한 결과 이번 분기 실적이 반등했습니다. 화면에는 최신 실적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2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 뛰었습니다. 한태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숫자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한태섭 측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박수였어요. 한태섭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신입사원이 회장님의 사생아라는 소문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객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수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28년 전 저는 한 아이를 낳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최근 우리 회사에 지원했고 실력으로 합격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제가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완전 블라인드 평가에서 압도적 1위였습니다. 외부 전문가 패널도 같은 결론을 내렸죠. 수지는 평가 결과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부회장님, 당신은 제 과거를 무기로 삼으려 했지만 저는 그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인정하겠습니다. 수지는 주주들을 돌아봤어요. 저는 젊은 날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지금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공정한 채용, 투명한 경영, 현장 중심의 혁신. 이것이 제가 과거를 속죄하는 방법입니다. 주주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회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그 신입사원을 앞으로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공정하게 대하겠습니다. 특혜도 차별도 없이요. 그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줄 것입니다. 또 다른 주주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어머니로서는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키운 분이 따로 계시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을 지켜주겠다고요. 회사의 울타리 안에서요.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긴 박수였어요. 한태섭은 자리에 앉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주주 여러분, 저는 완벽한 경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직한 경영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수지는 고개를 숙였고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수지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재현이 그녀를 불렀어요. 회장님. 수지는 멈춰 섰습니다. 재현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수지는 재현을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당신 허락도 없이 공개적으로 말해버렸네요.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도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재현 씨, 앞으로 힘들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재현은 수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수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재현이 말했습니다. 박영숙 고모를 만나주실 수 있습니까? 셋이서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셋이서요? 사흘 뒤 한강공원 잠실대교 아래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수진, 영숙, 그리고 재현.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죠.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회장님, 오늘 제가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재현은 주머니에서 나침반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이 펜던트, 고모가 20살 때 선물해 주셨죠.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현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28년 전에 제 아버지께 선물하셨던 것과 같은 디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은 펜던트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나침반은 길을 찾아주는 도구입니다. 저는 28년간 길을 찾았어요. 고모 덕분에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현은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도 찾았습니다. 회장님 덕분에요. 수진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재현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고모는 저를 키워주신 첫 번째 어머니이십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영숙은 재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현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저를 낳아주신 분이십니다.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수진은 고개를 들고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모는 저를 지켜주셨고 회장님은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재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제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영숙과 수진은 동시에 재현을 바라봤어요. 재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사랑과 헌신으로도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두 어머니를 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영숙은 재현을 안았고 수진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눈물이 마르고 나서 재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 실력을 증명하는 것, 고모를 잘 모시는 것, 그리고 재현은 수진을 바라봤어요. 회장님께서 만드시려는 공정한 회사를 함께 만드는 것.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모두. 한 달 뒤 H&L 그룹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는 임원들이 대거 영입됐고 창원 제2공장의 개선 모델이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됐어요. 재현은 생산혁신팀에 배치되어 현장과 본사를 오가며 일했습니다. 그의 제안들은 하나씩 실행됐고 실적은 눈에 띄게 개선됐죠. 한태섭은 결국 부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그의 입지가 크게 약화됐고 이사회는 그에게 사임을 권고했어요. 한태섭은 쓸쓸히 회사를 떠났지만 수지는 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핏줄이니까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요. 어느 봄날 오후 수지는 집무실에서 재현과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분기 생산 계획에 대한 논의였어요. 재현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고 수지는 경청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재현이 일어서려 할 때 수진이 조용히 불렀어요. 재현 씨. 재현은 돌아봤습니다. 수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실래요? 재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자개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항상 가슴에 달고 다니던 그 브로치였죠. 이건 제가 젊은 날 당신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겁니다. 이제 당신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재현은 브로치를 들여다봤습니다. 자개가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났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소중한 거 아닙니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에게 주는 게 맞아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브로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재현이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고마워요, 재현아. 재현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겠습니다. 두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요. 그날 저녁 재현은 영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 들려 있었어요. 문을 열자 영숙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재현아. 무슨 날도 아닌데 꽃을? 재현은 카네이션을 영숙의 가슴에 달아드렸어요. 고모, 아니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재현을 안았습니다. 이 녀석, 갑자기 왜 이래? 재현은 영숙의 품에서 말했어요. 평생 못다한 감사를 지금이라도 해야죠.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재현이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한수진 회장님과 함께 저녁 먹으실래요? 셋이서요. 영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셋이서?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족이니까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재현은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요? 잠시 후 수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기다릴게요. 한 달 뒤 본사 옥상 정원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수진, 재현, 영숙, 그리고 정미주.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재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창원 제2공장 모델을 전국 확대한 결과 전체 생산성이 23% 증가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받아들고 웃었어요. 훌륭해요. 당신 덕분입니다.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현장 직원들 모두의 노력이죠. 정미주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강재현 씨, 소문 들었어요? 당신을 차기 임원 후보로 추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대요. 재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빨라질 수 있어요. 공정하게요.
영숙은 재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재현아, 너는 이미 증명했어. 당당하게 받아들여. 재현은 세 사람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바라본 서울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빌딩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저 멀리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수지는 영숙과 재현을 바라봤어요. 28년 전 놓쳤던 것들이 지금 여기 다른 형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재현은 주머니에서 나침반 펜던트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나침반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재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제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두 어머니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영숙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미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세 분께서 편히 시간 보내세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어요. 정미주가 떠난 뒤 옥상 정원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현아, 오늘 당신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재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저희 모두를요. 영숙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럼 우리도 잘 살아야지. 하늘에서 보시게요. 세 사람은 함께 서울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재현은 나침반 펜던트를 다시 목에 걸었어요. 그리고 자개 브로치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께서 계속 가지고 계세요. 제게는 이 펜던트가 있으니까요. 수진은 브로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 둘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같은 마음으로요. 재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브로치를 가슴에 다시 달았고 그것은 별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감사,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요.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과 용서와 헌신으로도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두 어머니와 한 아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8년의 긴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찾았어요. 그리고 함께 걸어갈 길을 발견했습니다. 공정함과 사랑, 책임과 용서가 공존하는 그 길을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승우야, 우리 잘하고 있지?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은 수진의 눈물을 말려주었습니다. 재현과 영숙은 수진의 양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어요. 세 사람의 실루엣이 서울의 야경 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겠다고요. 두 어머니 한 아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